안녕하십니까? 세계의 증시 현황과 글로벌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의 유선기영입니다. 메모리얼 대 휴장 후에 열린 뉴욕 증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간 증시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줬던 유로존의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기 때문인데요. 경제 지표는 부진했지만 그리스 호재 덕에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장윤정 캐스터에게 전해 듣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1% 이상 오르면서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의 호재가 경제 부진이라는 악재를 딛고 시장의 긍정적인 호재가 됐는데요. 따라서 5월 마지막 거래일 마감 종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입니다. 1% 이상 오르면서 12,569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도 상당히 컸습니다. 1.3% 이상 뛴 2,835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요. 또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1% 이상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1,345포인트에서 마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난항을 거듭했던 그리스 사태 해결 방안이 이 채무 재조정이 아닌 추가 자금 지원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유럽연합이 그리스의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해서 추가 자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리스의 채무 재조정에 대해서 주장을 했던 독일이 이를 철회함에 따라서 그리스의 추가 자금 지원에 더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여기에 EU와 IMF 역시 올해와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이 부채 상환에 필요한 600억 유로를 그리스에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업종별로 보시면은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개 블루칩 가운데서 맥도날드를 제외하고 29개 종목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인텔과 시스코 시스템즈의 상승이 가장 두드러졌는데요. 먼저 인텔은 울트라북 공개 계획에 1% 가까이 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즈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솔루션 계획을 위해서 SAP와 합작을 했다라는 소식에 2%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애플은 스티브 잡스 최고 경영자가 6월 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기조 연설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제 경영에 복귀를 하게 될지 어떤 제품을 내놓을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애플의 스티브 잡스 최고 경영자의 등장 소식으로 애플의 주가는 3% 가까이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독일이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따라서 태양광 관련주의 오름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2에서 10%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유가가 배럴당 103달러를 돌파하면서 유가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발표됐던 경제 지표는 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의 시카고 구매자 관리 지수는 4월에 비해서 크게 떨어졌는데요. 56.6을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2009년 1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주택가격 지수 지난해 같은 달보다도 하락을 했습니다. 3%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138.16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수치는 2003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보도의 5월 소비자 신뢰지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60.8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월가 예상치와 4월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장윤정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 증시는 그래도 모처럼 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동안 증시를 짓눌렀던 그리스를 포함한 유럽 문제가 실마리를 잡았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미래에셋증권의 한상춘 부사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장은 좀 어땠습니까? 예, 최소한 그 어제의 그 국내 주가 흐름,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흐름이 그동안 그 시청자분을 어렵게 했던 비관론 이런 것을 좀 어느 정도는 해소하는 이런 분위기가 어제 오늘 걸쳐서 형성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 초에도 이 비관론이 제시했던 여러 가지 그 근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그 근거가 좀 약하다 하는 이런 쪽으로 얘기했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지금 그 수요일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죠. 네. 그래서 한 3일 정도 지나는 그렇게 보면 대내적으로 이런 비관론의 분위기가 좀 많이 가시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역시 뉴욕 증시에서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오는 데는 상징성이 컸던 이런 그 스티브 잡스의 복귀설 이것은 나스닥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업종에 상당 부분 파급 효과가 주기 때문에 이 스티브 잡스의 그 복귀설 같은 경우에는 기술과 관련된 업종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만큼 예전에 월가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종목 산정 기준에서 증강현 시대, 다시 말하면 인터넷 시대와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는 최고 경영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이 최고 책임자가 말을 잘하고 몸매가 잘 빠지는 이런 사람들, 좀 그만큼 이제 건강하다 해야 되겠죠. 네. 이런 사람들이 이 주가를 많이 끌어올린다 하는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는 대표적으로 오늘 스티브 잡스의 그 경영 복귀설이 그러한 그 유망 기준의 그런 그 기준을 뒷받침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그 증시를 언급했고 그다음 비관론의 가장 첫 번째 근거로 제시했던 유럽 재정위와 관련해서 사실 이번에는 IMF가 구제금융에 가담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건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구제금융 줬다고 해서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같은 그 구제금융을 줬다 하더라도 이번엔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가고 특히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어려운 가운데 지표 자체가 많이 올라간 데에는 역시 IMF가 구제금융에 가담한다는 이런 얘기가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IMF가 이제 구제금융을 가입하면 그리스의 구제금융 문제는 공적 자금의 회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를 유럽의 그 국가에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그 유럽의 구제금융을 줄 때는 유럽이 그 통합을 위해서 유럽이 개혁과 구제금은 안 하더라도 그냥 그 구제금융으로 연명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IMF가 구제금융을 하면 사실 유럽 이외의 나머지 국가들도 IMF 회원국이고 거기 회원국들이 재원을 형성해서 이 자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IMF의 관리 체제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금을 그 받은 국가들은 강력하게 개혁과 구제금융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1차 구제금융을 한 170억 유로 주더라 하더라도 나머지 600억 유로를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 자체가 뼈를 깎는 개혁과 구제금융의 실행 계획까지 나와야 자금을 지원해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서는 다른 때와 달리 구제금융을 준다 하더라도 성격은 매우 다르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리스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이 같은 그 구제금융을 주더라도 상당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개혁과 구제금융을 추진하지 않을 거고 이번에도 개혁과 구제금융에서 지난번처럼 립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IMF 관리 체제에서는 유로를 탈락시키는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도 가져가겠다 하는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동안 누적적으로 이렇게 그리스의 이렇게 문제가 글로벌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개혁과 구제금융을 하지 않을 때는 이제는 그동안 진입해왔던 악재를 털어낼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구제금융을 지원한 것을 계기로 해서 간접적으로 쓰였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사실상 그리스의 그 재정 문제가 이제 어떤 각도든 간에 통합을 위해서 개혁과 구제금융을 이제 강도 있게 추진해야 되는 문제. 네. 그 다음에 안 될 때는 털어낸다 하는 이러한 그 두 가지 관점이 이번에 IMF에 같이 함께 지원 방식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상이라든가 이런 데 나오면 단순히 구제금융 지원해서 유럽 재정위기에 가닥을 잡혔다 하는 이런 쪽으로 대부분 다 글을 쓰고 있습니다는 사실상 IMF가 가담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글로벌 증시에서는 이제는 연초에 말씀드렸던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가 오늘 하반기에 증시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도 지금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네.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에 관해서 잠시 후에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으로 이머징 마켓인 브릭스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그간 기나긴 추락의 늪에 빠져있던 중국의 증시가 오래간만에 반등에 섰는데요. 다른 이머징 증시들도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장유정 캐스터에게 듣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듯이 상하이 증시 거래일 기준으로 9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지배를 했고요. 그리스의 채무 위기가 완화됐다라는 소식에 투심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전 중에 발표도 했던 경기 선행지수도 예상보다 상승한 것이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먼저 어제장 마감 종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상하이 지수 보시는 것처럼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1.3% 가까이 오르면서 2,74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관련 업종들이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전력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지만 이번 인상으로 인해서 산업 생산 감소는 없을 것이다 라는 소식에 관련 업종들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화는 국제전력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석탄 가격 상승과 유가 상승 전망으로 인해서 관련 업종들 상승이 나왔고요. 하지만 이번 주말에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부동산과 금융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홍콩 H지수 보겠습니다. 네, 홍콩 증시도 2% 가까이 올랐습니다. 13,268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스가 이후로부터 추가로 자금 지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소식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석탄주 관련 석탄 가격 상승이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했다라는 소식도 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인도 증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네, 인도 증시도 상승을 했습니다. 1.4% 가까이 오른 18,50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스 지원 방안에 대한 소식이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이 된 모습입니다. 여기에 2위 은행인 HDFC도 급등을 하면서 금융과 소비재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또 헬스케어를 제외한 전반적인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러시아 지수 확인합니다. 네, 러시아 지수도 상승을 했습니다. 1.23% 오른 1,888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리스의 채무 위기 완화와 또 기업 실적이 개선됐다라는 소식이 지수 상승에 긍정적인 호재가 됐는데요. 국제 원유 가격 상승세 힘입어서 에너지 관련주 전반적으로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도 예상치를 웃돈 분기 순이익을 발표를 했고요. 또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확인합니다. 네, 브라질 지수도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1% 가까이 오르면서 64,620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4월의 산업 생산 증가율이 예상치를 밑돌게 나타나면서 시장에 나왔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좀 가시는 모습이 시장 긍정적인 호재가 된 모습인데요. 대형 주택개발업체인 헤알리 SA가 비용 부담 완화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이머징마켓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가닥이 잡히는 등 그동안 증시를 짓눌러왔던 각종 리스크들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면서 증시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들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고 올 하반기 위기 3년 차에 찾아온다는 애프터 크라이시스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에 대한 예상까지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증권 한상춘 부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사장님, 최근 네네. 증시를 짓눌러왔던 각종 리스크들 조금씩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오늘이 6월 1일이죠. 네. 그래서 상반기, 아직 뭐 상반기가 한 달 남긴 합니다는 보통 6월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전략을 세우기 때문에 5월까지 올 들어서 모습들을 점검하는 이런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연초부터 증권사들이 어떤 낙관적 예측과 달리 악재들이 많이 쏟아져나왔죠. 뜻하지 않은 그렇습니다. 악재들. 그게 이제 제스민 혁명 부분이고요. 이 제스민 혁명 부분은 당초 우리와 달리 지금은 메나마살 플랜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복구까지 생각하는 이런 단계까지 해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많이 그 악재들이 풀리는 분위기고요. 네. 뜻하지 않게 일본의 그 동진 대진 사태 이 문제는 생각보다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월달, 5월달 미국과 한국과 이러한 그 글로벌 경제 지표가 부진한 것은 역시 일본이 여전히 그 경제적인 위상은 좀 높은 상태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여기에 뭐 농산물의 뭐 핵 피해 문제라든가 또 일본 경제 침체에 따라서 미국이라든가 한국에 수출이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반영해서 4월달, 5월달 지표가 너브dim이냐 소프트 배치냐 이런 논쟁이 될 만큼 사실 세계 경제에 충격을 미치는 정도는 당초 예상보다 컸습니다는 네. 그러나 일본 자체적으로 보면은 쓰나미에 따른 어떤 피해를 좀 극복하고 지금은
복구에 시작하는 이런 단계로 지금 해서 분위기가 좀 전환되는 분위기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 재정위기도 사실 이렇게 상반기에 증시를 진료를 했습니다는 앞서 문제가 남긴 합니다는 역시 IMF의 함께 구제금융 방식으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이런 단계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에서 국내에서 어렵게 했던 부분이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를 좀 떠나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이 부분이었었는데요. 이 부분도 외국인들이 지금 국내 증시가 다시 유입됨에 따라서 사실상 많은 악재들이 풀려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 8월과 마찬가지로 비관론자들이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온과 함께 국내 코스피 지수가 1900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비관론이 되면서 시청자 여러분을 더 어렵게 했는데요. 네. 사실상 주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서 특히 뉴욕 월가에서도 루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극단적 비관론이 설득력이 없는 시장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 대부분 다 주가도 비관론이 나오기 전 이전 수준을 전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사람이 한번 예측이 좀 잘못되면 옛날에 무슨 우화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사실 위기 초반에는 비관론자들이 상당히 시장 체면에서 설득력을 얻었긴 했습니다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제가 어렵고 증시가 어려울 때 고질적으로 그때마다 고개를 들었던 이러한 비관론자들은 워낙 말이 틀려왔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설득력이 많이 약화되는 이런 모습 보이면서 증시가 비교적 빨리 좀 회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동, 북아프리카, 일본과 또 유럽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까지 여러 리스크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위기 3년 차에 나타나는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네, 아무래도 이 문제는 구조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던 그러한 뜻하지 않았게 발생했던 악재들 이런 부분과 달리 근본적으로 정책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쉽게 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왜 하반기에 다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각도에서 보면 사실 위기 3년차에 발생하는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는 많은 비용을 들여야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소질일 것이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보면은 경기가 어느 정도 좀 회복됨에 따라서 사실상 부양적인 기조, 자금을 풀어내는 정책은 그 입지가 적어졌기 때문에 이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위기 3년차에 발생하는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잘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위기가 발생하는 위기 3년 주기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좀 완전히 극복하면 정책적으로 잘 대응해서 그러면 위기가 완전히 끝나서 증시라든가 경제가 본궤도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서는 올해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 위기 3년차에 발생하는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가 위기 양적 완화 정책 철회 이후에 정책적으로도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문제에 따라서 지금 경기라든가 증시가 어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경기 논쟁이 나오는 거거든요. 논쟁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주 어려우면 논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쟁이 지금 회복세가 지속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소프트 패치, 다시 경제가 떨어지느냐 더블 딥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이런 논쟁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위기가 완전히 극복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위기 극복이 이렇게 완전히 확실히 갖지 못한 데는 위기 3년차에 발생하는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에서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시 입장에서도 이 애프터 크라이시스 하면 상당히 시청자분께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하는데요. 사실은 경제라든가 위기 극복이라든가 증시 입장에서는 향방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 문제에 해당된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증시를 읽어가고 투자 전략을 할 때는 이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에 보다 좀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시청자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하반기 최대 이슈로 이 애프터 크라이시스를 꼽는 기관들이 많은데요.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좀 나눠서 살펴볼까 합니다. 네네. 선진국은 먼저 좀 어떻습니까? 선진국은 우리가 연초에도 올해 그 증시에서 보면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재정 수지가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는 네. 그런 것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 골설하니 드러나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습니다는 이 유럽의 재정 위기 문제는 지금까지 지속되는 사항이고요.
일본이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사실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채 문제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의 캐시 플로우상, 재산상이 비교적 많고 또 국채가 일본의 그 적자 때문에 발행했던 국채를 대부분 다 일본 국민들이 95%를 소유하기 때문에 일본은 국가채무라든가 재정 적자가 큰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이지는데요. 그러나 가한나오토 정부 들어온 이후에 일본 기업과 일본 국민들의 태도가 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과거처럼 애국심이라든가 애사심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국채 95% 가지고 있는 부분을 다시 정부가 지고 있는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채 문제 해결하는데 자정적 거래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게 애국심과 애사심이 이게 충분하다면 자정적 거래가 될 수 있어서 과거처럼 이 문제가 크더라도 그렇게 국제사회에서는 염려하는 시각이 없었는데요. 네. 그러나 최근에 보면은 많이 그 일본도 이기적 행동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의 그 국채를 일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렇게 재산상으로 이렇게 순조롭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각도에서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사실 연방부채 한도 확대에 따라서 꽉 도달함에 따라서 이 문제가 지금은 8월 2일까지 계속해서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말씀드렸던 이런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에서 선진국의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채무 문제는 하반기에도 증시 입장에서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에 따라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문제도 여기 파생적인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네. 뭐 금리 문제라든가 뭔가 전부 환율 문제도 여기에 파생적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재정 적자, 국가 채무 쉽게 와닿지 않겠습니다는 네. 이 문제가 하반기 증시라든가 경기 상황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군요. 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문제 앞으로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는 만큼 네. 그런 방향이 이렇게 진행되느냐 이것을 하반기에 선진국의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 볼 때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유럽 재정과 관련해서는 소위 투 트랙 방안, 진정한 회원국들 같은 경우는 통합을 위해서 가고 나머지 배드 애플스에 해당되는 이런 국가는 탈락되는 이런 극단적 모습이 되더라도 증시 입장에서는 누적된 악재를 털어낸다는 관점에서 크게 염려될 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통합을 위해서 그냥 구제금융만 치는 지금까지 지원 방식이 될 때는 그때는 증시가 더 악재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다행히 유럽의 그 회원국들이 뒤늦게 인식을 해서 이제는 구제금융만 단순히 통합을 위해서 구제금융만 지원해주지 않겠다 하는 것이 이번에 그 지원 방식에서 새롭게 바뀐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진행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합의대로 갈 것이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그리스라든가 이런 국가에 탈락하더라도 일부 이론적 근거가 부족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유럽 통합이 깨진다 해서 상당 부분은 시청자들한테 어렵게 해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시에서 보면은 오히려 악재를 털어내고 가는 것이 증시 입장에서 도움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스라든가 이런 국가의 하반기가 유럽 통합을 모색하고 유럽 재정위기를 모색하는 것에서 탈락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그렇게 이렇게 투자자 심리가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진전되냐 여부 이런 것을 좀 잘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본은 사실 하반기에는 가한나오토 정부가 이렇게 철회가 되느냐 하는 이 문제 국가 채무라든가 재정 적자 문제를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지금의 집권당인 가한나오토 정부는 여러 가지로 일본 내뿐만 아니라 일본 밖에서 이게 신뢰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사실상 집권당에서 의견을 표시하지 않는 이런 전형적인 국민이라는 이례적으로 지금의 일본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동지진 대진 사태라든가 이런 걸 풀어가기 위해서는 가한나오토 정부가 교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하반기에 일본의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채 문제는 가한나오토 정부의 조기 하야 문제. 만약에 조기 하야가 된다면 상당히 기대감이 돼서 사실상 일본 증시도 좀 이렇게 글로벌 증시 측면에서 부담이 되지 않을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의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채 문제는 8월 2일까지 되는 법정 한도를 확대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대체적으로 보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공화당이 얼만큼 실리를 차느냐 이 문제에서 사실상 논쟁은 지속되겠습니다는
법정 한도가 확대되는 쪽으로 이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습니다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이 선진국의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용 문제는 좀 다소 긍정적인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증시를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용 문제는 단순간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닥은 이렇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서는 상반기만큼은 그렇게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용 문제가 악재가 되는 소지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하반기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엔 신흥국으로 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최대 문제는 인플레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인플레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죠.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인플레 문제를 위해서 신흥국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금리 인상을 비롯한 긴축을 단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잡혔느냐 안 잡혔죠? 그래서 올해 그 3월 중순 이후부터 IMF가 신흥국 통화를 이렇게 강세를 시켜서 다시 말씀드리면 위안화든가 원화를 절상시켜서 이 문제를 좀 잡아야 된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권고가 나왔고 이것을 IMF 회원국인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지금은 신흥국 인플레 문제도 국가마다 좀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는 가닥을 잡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인플레 문제를 잡다 보니까 이 너무 강력한 긴축 정책을 추진하고 또 자국 통화의 절상을 이렇게 추진한 각도에서 신흥국들은 대부분 다 수출을 지향해서 경제 성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금리를 한 배로 올리고 자국 통화 절상 쪽으로 가닥이 잡히다 보니까 경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 중국도 경착륙과 연착륙 문제를 알아봤습니다는 우리나라도 경착륙, 연착륙 문제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를 어렵게 했던 증시를 어렵게 했던 인플레 문제는 가닥이 잡힐 거로 봅니다. 네. 다만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 인플레가 안정을 찾는 과정에서 신흥국의 경기가 그동안 좋았습니다는 잠재 성장률 밑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경착륙 가능성 이런 것은 하반기에 증시를 읽을 때 가장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논쟁이 중요한 것은 중국도 2분기 성장률이 지금 한 7%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해서 경착륙 연착륙 가능성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이런 그 잠재 성장률 밑으로 떨어지는 국면이 계속해서 될 경우에는 사실 경기가 본격적으로 이 경기 사이클성 침체 국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더블집 얘기도 나올 겁니다. 신흥국도. 네. 그러나 지금 2분기의 성장률 잠재 성장률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하반기에는 다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우쪽으로 올라간다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소프트 패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인플레 문제는 가닥이 잡힌다 하더라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하반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신흥국에서도 경착륙과 연착륙 경기 논쟁이 될 수 있다. 이 대목은 잘 지켜보면서 경제 지표가 부진하더라도 추세적이냐 아니면 그것이 일시적이냐. 일시적이면 다시 성장률 잠재 성장이 이상되니까 증시에서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그 대목만 지켜보면서 신흥국의 앱타 크라이스 문제는 인플레 문제를 이렇게 인플레 문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가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신흥국의 인플레 문제 예상까지 해주셨었는데요. 어쨌든 인플레를 겪고 있는 신흥국들을 투자 대상국으로서는 좀 어떻게 봐야 합니까? 투자 대상국은 아직도 그렇습니다. 인플레 가닥을 잡히긴 하지만 네. 대부분 다 중앙은행이 설정하고 있는 인플레 타겟선, 목표선을 전부 벗어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신흥국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한번 시청자분이 잘 따시기 바랍니다. 각 소비자 물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각 신흥국의 중앙은행 홈페이지 들어가면 인플레 목재선이 있습니다. 목표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의 소비자 물가, 그 다음에 인플레 목표선을 빼면 그 수치가 크면 클수록 하반기에 신흥국 증시 중에서도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신흥국의 인플레 문제는 선진국과 달리 다른 나라에 전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안아야 되거든요. 안 하려면 인플레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금리도 많이 올려야 되고 위안화 자국 통화 절상도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고스란히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하반기에 신흥국 증시를 읽을 때 인플레 정도가 심한 국가는 자산시장의 부담이 많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하반기에 신흥국 증시라든가 여러 가지 해외 펀드가 관련된 이런 투자 전략을 삼을 때 나름대로 가닥을 그런 쪽으로 보시면은 비교적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우리 투자자들은 이러한 리스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비관론자들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는 역시 이 악재는 증시가 좋든 나쁘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각지에서 리스크는 하이 리스크, 미들 리스크, 로우 리스크 이렇게 했는데요. 하이 리스크는 경기 회복세를 꺾거나 주가의 상승을 꺾는 추세적으로 지금의 흐름에 반대가 되는 이런 국면이 바로 그 하이 리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 하이 리스크는 투자에 지금까지 나왔던 포지션을 사실 선제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대응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들 리스크는 경기 회복세,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기 회복세, 주가 회복세는 꺾이지 않지만 그 속도는 좀 완화시키되 변동폭이 확대되는 이런 것을 미들 리스크다 하는데요. 올 상반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주가라든가 환율이든가 금값이 많이 간 게 아닙니다. 출렁출렁했지 않습니까? 네. 출렁출렁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연체 올해 증시에서 나타나는 리스크들은 전부 미들 리스크이다. 추세는 꺾지 않지만 변동성 확대시킨다. 네. 하반기에도 이런 리스크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소위 중장기적 안목에서 기본에 충실해서 투자의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된 위험 관리에 치중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군요. 하반기 이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우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지금 비관론자들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리스크를 지나치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주가가 1900 밑으로 떨어진다 하는 쪽의 예상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시장 자체는 지금 비교적 안정사를 찾아가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는, 그래서 인포데믹이라든가 리스크데믹 현상하면 결국은 손해나는 사람들은 본인 자신이다. 여기에 부안에 동하는 사람이 손해난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네. 로우 리스크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월가의 모습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탄 루니엘 교수가 사실상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도 월가의 시장 참여는 무시하면서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루비니 교수의 말이 그렇게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이 리스크라든가 미들 리스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틀리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비관론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좀 과민하고 부안에 동하는 이런 시각들이 이번에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로우 리스크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 각도에서 올 하반기 여러 가지 예상되는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속도는 좀 둔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추세를 완전히 꺾이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변동성이 이렇게 심화될 거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하반기 재테크의 결과는 뭐였냐? 변동성 장세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결국 키다. 그럼 변동성 장세를 대응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에서는 월 지급식 금융상품이라든가 아니면 월 이렇게 납입식 적립식 상품 같은 거 이런 것을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자금이 많을 때는 월 지급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이렇게 손에 쥐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요새 브라질 국채 월 지급식 이런 것이 좀 인기를 끌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이 이제 아주 적합한 상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회사 제품이든 간에 상품이든 간에 월 납입식 적립식 상품 같은 거 이런 것을 하면 하반기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는 변동성 장세에도 개인의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을 늘려가는 이러한 그 방법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보조기님 맥을 잘 짚어주시니 저희가 판단하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의 첫째 날이죠. 상반기에 세웠던 계획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반기에도 힘찬 한 해 되시도록 준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